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요즘 사연을 즐겨 듣다 보니 이렇게나 다양한 사건과 인생이 있다는 걸 배우고 있는데요. 밝게 웃으며 살고 있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을 감추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분명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기가 막히다고 깜짝 놀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제가 아기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신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죠.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두 분의 사이가 좋지 않고 정말 원망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몸도 많이 아프시고 우울증도 있으셨기에 더더욱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지 못했죠.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주로 식당을 다니시며 일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에 가서 매일 점심을 먹고는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 혼자 딸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결국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큰 병을 얻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답니다. 우울증과 겹쳐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없었기에 이모가 저를 위해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돌봐주셨어요. 그 덕에 무사히 제가 원하던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할 수 있었죠. 저는 취업이 잘 되는 직업을 찾아보다가 치위생사가 되려고 보건대학으로 진학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어느덧 5년 차가 되어 규모가 큰 치과로 옮겨가게 되었죠. 건물 전체가 치과여서 의사와 치위생사의 수도 아주 많았답니다. 그곳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보며 일을 하다 보니 장난도 스스럼없이 칠 정도로 친해진 의사 선생님도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자꾸 밥을 사주겠다고 연락이 오길래 나에게 관심이 있나 싶었어요. 저는 생활비를 다 제가 해결해야 했기에 예비 신랑을 사귀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자꾸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고기 사줄까? 퇴근하고 뭐해? 왜 자꾸 밥을 먹자고 하세요? 장난 좀 그만 치세요. 남들이 보면 오해해요. 장난 아닌데. 당연히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지. 오늘 데이트하자. 그렇게 우리는 직원들 몰래 사귀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를 잘 챙겨주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예비 신랑이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정말 기뻤지만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제 형편과는 차이가 많이 날 게 뻔했고 예비 신랑 부모님이 당연히 허락 안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기에 전 프로포즈를 거절했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면서 저를 집으로 끌고 가다시피 했답니다. 예비 신랑 집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유려한 주택가 집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런 곳은 드라마에서나 봤지 직접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원룸에 사는 제 처지와 너무 차이가 나서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랑 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죠. 중년이라고는 볼 수 없게 날씬하고 피부도 광이 나더라고요. 옷 스타일도 아주 화려하고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아주 냉철해 보이시더라고요. 역시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대를 하셨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고요? 듣기로는 어머님과 산다고 그러던데 아버지는 왜 안 계신 건데? 돌아가셨어? 부모님이 제가 아기일 때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와 쭉 살다가 오래전부터 아프셔서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시모는 저를 한심한 눈으로 보며 쯧쯧 혀를 차더라고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이 전화가 와서 2층으로 올라갔답니다. 예비 신랑이 사라지는 걸 본 시모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야, 내가 너 같은 애 딱 보면 견적이 나와. 너 신분 상승해보려고 우리 아들 일부러 꼬신 거잖아. 얼굴은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꽃배만이야 이거. 내 아들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봤더니 역시나. 제 상황이 많이 기우는 건 알지만 저도 지금껏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제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신분 상승이라뇨.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거 봐. 어른한테 말 따박따박 하는 게 보통 내기는 아니야. 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같으면 이럴 때 아무 말도 못해. 너는 아주 되바라졌구나. 결혼은 절대 안 돼. 저도 시부모님 사랑받고 살고 싶지 이렇게 처음부터 반대하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당장 직장에서 예비 신랑을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안 쓰던 휴가도 몰아서 써버리고 예비 신랑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만 머물렀답니다. 예비 신랑과 헤어지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직장에 가서 예비 신랑 얼굴을 보니 눈물이 먼저 흐르더라고요. 제 이상한 행동을 본 동료들도 둘의 사이를 알게 되었고 예비 신랑은 곧 결혼할 거라고 모두의 앞에서 말을 해버렸죠. 예비 신랑은 저에게 어머니도 허락하셨다면서 오늘 저녁에 다시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많이 미안해 하신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시 예비 신랑을 믿고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더라고요. 시부모는 이미 식탁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시모도 전보다는 너그러워진 눈빛으로 저를 보며 일단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제 밥그릇에 이것저것 반찬을 올려주는 걸 본 시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지는 걸 느껴서 밥이 잘 안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랑 인연 끊고 너랑 결혼한다고 집을 나갔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받아들인 거니까 우리 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거지 항상 조심하거라. 예비 신랑이 시모에게 눈치를 주자 시모가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시모가 아들을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죠.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다니 상견례도 못할 거 아니냐. 결혼식에도 안 오시는 게 손님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새아가 생각은 어떠니? 네? 그래도 결혼식엔 엄마가 오셔야죠. 못 오실 정도로 그렇게 심하진 않으세요. 나는 우리 아들 하나뿐이라 미래에 어떤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될지 기대를 참 많이 했다. 내 친구들도 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서 혼수를 어느 정도로 해오는지도 대충 알고 있고 너는 혼수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니? 죄송한 얘긴데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엄마 병원비도 내야 하다 보니 제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모은다고 모은 게 3천만 원 정도예요. 뭐? 3천? 그걸 어디 코에 붙여? 그릇 세트도 못 살 돈으로? 아휴, 이런 애랑 결혼을 시켜야 된다니 친척분들 보기에 창피해서 어쩌면 좋아. 아주 사기 결혼 당했다고 하겠어.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집도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러면 저 결혼하면 어머니하고 연 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차이가 나서 속상해서 그렇지. 그럼 일단 결혼식은 좀 미루고 집에 들어와서 살림도 좀 배우고 집안 가풍도 좀 익히는 건 어떠니?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는지 내가 확인해봐야 할 거 아니니? 앞으로 같이 살면서 나한테 좀 배우고 됐다 싶으면 내가 아주 대단하게 식 올려주마. 그럼 일도 관두라는 말씀이세요? 전 계속 일하고 싶은데요. 그깟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계속 한다고 난리야. 결혼하고 싶으면 당장 관둬. 우리 아들 망신시킬 일 있어? 집에 들어와서 제대로 배우기나 해. 저는 그렇게 직장을 관두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모가 가까이 사셔서 남편과 이모만 한 번 만나고 결혼식을 곧 올릴 거라고만 말해두었죠. 이모가 걱정을 하셔서 엄마에겐 말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는데요. 원래 일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고 인수인계식으로 저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고는 다음 날부터 관두셨더라고요. 저는 졸지의 시댁에 들어온 다음 날부터 제가 요리며 청소며 모든 집안일을 다 하게 된 것이죠. 시부와 남편이 출근한 뒤에 시모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낯선 여자가 같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 아침은 너무 짜더라. 시아버지는 짠 거 싫어하시니까 앞으로 조심하도록 해. 이쪽은 내 비서야. 앞으로 매일 볼 테니까 깍듯하게 잘 모시도록 해. 앞으로 가족같이 잘 지내봐요. 빈손으로 시집 왔다길래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얼굴이 너무 별로다. 내가 말했잖아. 너보다도 인물이 한참 떨어진다고.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원. 둘이 있을 때 써먹는 기술이 있나 보죠 뭐. 보통 저렇게 생긴 애들이 여우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비서님도 앞으로 자주 뵐 텐데 초면에 하실 말은 아닌 것 같네요. 말 대답하지 말랬지.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어머니란 말이 저렇게 잘 나올까. 그리고 혼인신고는 결혼식 한 뒤에 하는 걸로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에 가서 신고하기로 했는데요. 야,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무슨 혼인신고야. 요즘 젊은 애들은 살아보고 몇 년 뒤에 하는 애들도 많다는데 넌 뭐가 그렇게 급하니? 네 남편한테 잘 말해서 당장은 하지 마. 알아들어? 너 나 몰래 하고 오기만 해. 비서라는 여자는 저를 처음 볼 때부터 자기 아랫사람 부리듯이 대하더라고요. 전업주부인 시모가 왜 비서가 필요한지는 몰라도 딱히 하는 일도 없어 보였어요.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3일 정도 낮에만 오는데 보통 수다를 떨다가 가거나 같이 백화점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청소하라고 시키고는 둘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얼마나 친근하게 얘기를 나누는지 누가 보면 비서가 며느리나 딸인 줄 알 것 같을 정도였죠. 오늘은 계절 바뀌기 전에 커튼 싹 다 떼서 빨아라. 창고방 가면 새 커튼 있어. 그것도 먼지 싹 털어서 달아놓고. 천장이 너무 높아서 제가 바꿔 달긴 힘들 것 같은데 주말에 재우 씨랑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뭐? 니까짓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같은 급인 것 같아? 감히 의사한테 그딴 일을 시켜? 내가 너랑 커튼 빨라고 우리 아들 의사 만든지 알아? 당장 다 떼. 창고에 사다리 있잖아. 키가 평균보다 작아서 사다리 올라가도 손이 닿을까 몰라? 남들 클 때 뭐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가정부 보듯이 보고 있지 말고 그럼 키 큰 비서분께서 좀 도와서 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내가 왜요? 사모님이 나한테 시킨 일이 아니잖아요. 그쪽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는 처지가 아니에요.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 저는 둘 사이에서 치이다가 결국 혼자 커튼을 달기로 했는데요. 그 후 저는 정신을 잃었답니다. 사다리가 흔들려서 제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정신을 차려보니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더라고요. 시모와 비서가 저를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 보듯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뒤통수를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박았기 때문에 머리도 너무 아팠지만 그보다도 발목이 접질렸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악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애가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걸 어떡하면 좋아? 우리 아들 보면 한 소리 할 텐데.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요. 비서가 제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올리려고 하길래 저는 비서의 손을 탁 쳐버렸어요. 비서가 놀라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나 아까 그쪽이 사다리 일부러 다리로 민 거 다 봤어요. 내가 못 봤을까봐 발뺌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니? 그 옆으로 걸어가다가 실수로 걸린 거 가지고 생사람을 잡네? 내가 그쪽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왜 반말을 해요?
그쪽은 비서고 난 엄연히 이 집 며느리인데요. 나 건드리지 말아요. 어차피 남편 올 시간 다 됐으니까 이렇게 기다릴 거니까요. 시모와 비서가 대꾸도 못하고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동안 둘이서 저를 보며 비웃고 수군대는 걸 수없이 봤지만 어차피 물어봐도 아니라고 할 게 뻔해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부러 저를 다치게까지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남편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저를 구워 삶아 보려고 했지만 저는 눈을 감고 누워서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30분 정도 지나고 남편이 왔고 제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하니 놀라서 병원으로 데려갔죠. 비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 이미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 후로 한동안은 시모와 비서가 대놓고 저의 흠을 잡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일을 시켰죠. 야, 여기 장식장 위에는 걸레질 안 해? 이거 뭔지 좀 봐. 네 눈높이만 생각하지 말고 남들이 보는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이틀에 한 번씩 잘 닦고 있는데요. 먼지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말대꾸하지 말라고 했지. 너는 내가 웃음니? 잔말 말고 마른 걸레로 가구들 한 번씩 다시 닦아. 저 매일 하루 3번 밥 차리고 오늘은 오전 내내 청소했어요. 아까 다 닦았어요. 너 붕어 새끼야? 말 대답하지 말라는 거 그새 까먹었어? 다시 닦아. 그리고 내 침대 시트에 주스를 흘렸으니까 싹 빨고 하는 김에 매트리스도 좀 들어서 물걸레질 좀 해놓고. 알아들었어? 시댁에 들어오면서 다 잘해낸 다음 시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에 시키는 건 군말 없이 하려고 노력했죠. 저녁에 남편이 오면 같이 대화를 하거나 소소하게 데이트를 할 시간도 전혀 없었어요. 남편도 남편대로 일하고 와서 힘들어서 혼자 쉬고 싶어 했고 저도 밤에는 물에 젖은 솜처럼 몸이 늘어져서 바로 혼자 잠들어 버리는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나 하루 종일 일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치과에서 일하는 것보다 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서 있으면서 뭘 얼마나 일을 한다고 맨날 징징대. 그럼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집에 들어왔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이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나 옆에서 한번 봐야 돼요. 요즘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동료 의사 마누라처럼 치과를 차려주길 했어. 아님 열쇠를 여러 개 들고 오길 했어. 어떻게 다 가지려고 해? 앞으로 나한테 이런 말 좀 하지 마. 피곤해. 저는 이 집에서 믿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으니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시모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 좀 해줬으면 했지만 남편도 제 편은 아니더라고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도 제가 마치 신데렐라라도 된 듯이 그저 시집 잘 가서 걱정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하루하루 지옥처럼 힘든데 누구에게도 저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지냈답니다. 남편조차 저에게 차가워지니 이 집에서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들었죠. 남편과 관계가 소홀해진 걸 눈치챈 시모는 저를 남편 앞에서도 대놓고 푸대접을 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몸이 너무 처지고 졸려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지 못해서 시모에게 하루 종일 시달린 것도 여러 번이었죠. 아무래도 몸이 심상치가 않아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답니다. 놀랍게도 2줄이 나왔죠. 저는 저녁에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자마자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이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더 확실해지면 이야기를 드리자고 했지만 남편은 당장 거실로 내려가서 시부모에게도 말을 전했죠. 항상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시부가 처음으로 고생했다고 한마디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비해 시모는 아주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않더라고요. 이제 아기도 태어날 거니까 시간 내서 얼른 혼인신고하자. 매일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혼인신고를 미뤄? 아직 산부인과도 안 가봤는데 왜 이리 난리야? 요즘엔 혼인신고도 다 천천히 한다더라. 뭘 그렇게 서두르니? 몸 무거워지기 전에 하는 게 낫죠. 설마 어머니가 혼인신고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죠?
어머, 얘는 무슨 소리야? 나도 몇 번이나 언제 할 거냐고 새아가한테 물어봤었어. 그치? 저는 남편만 옆에 있으면 상냥해지는 시무를 보면서 사실을 말할까 했지만 더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입을 닫고 있었죠. 시부가 신고하라고 한마디를 하고 방으로 가버리니까 시모가 입을 삐죽 내밀더라고요. 그렇게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아기도 생기니 드디어 이 집안의 가족으로 인정받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산부인과에 갔더니 임신 5주차라고 하면서 초기엔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시모도 앞으로는 새벽에 일어나지 말고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하자고 남편 앞에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했으니 저를 좀 더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를 잠시 했었답니다. 하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부터 저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자꾸 가구를 들어서 옮기는 걸 시키거나 무거운 택배를 가져오라고 자꾸 시키더라고요.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임신한 걸로 유세 떤다고 소리를 빽 질러댔답니다. 어느 날은 친목 모임을 집에서 하기로 했다면서 10명이 올 테니까 한정식 느낌으로 저녁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뉴를 쫙 적어서 제 앞에 던지더라고요. 겉절이까지 담그라고요? 어머니, 저 지금 입덧해서 음식 냄새도 못 맡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야? 내 친구들 앞에서 나 개망신 주겠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저 혼자 이 많은 메뉴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정식 집에서 제가 음식을 사오는 건 어떨까요? 야, 이게 아주 잔머리만 팍팍 돌아가가지고 너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거 잊었어? 내가 됐다고 할 때까지 나한테 살림 배운다고 했지? 임신해서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말도 안 들어 처먹겠다는 거야 이제?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입덧해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저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누구네 안 나와봤어? 나는 임신한 몸으로 매일 시장까지 걸어가서 장사도 했었어. 난 내 친구들한테 우리 집으로 오라고 얘기 다 해놨으니까 나 망신 주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 제대로 안 해서 우리 집안 욕 보이면 너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저는 여태껏 살면서 이런 막말을 들어본 게 시모가 처음이었답니다. 너무 서러워서 방에 들어와 꺽꺽대며 울어봐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은 계속 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장을 한가득 봐서 돌아왔죠. 집에 와보니 어느새 비서가 와서 시모와 소곤대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고는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휙 돌려버렸어요. 저도 딱히 대꾸할 마음이 들지 않아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죠. 혼자 몇 시간을 계속 서서 요리를 하니 밑이 빠지는 기분이 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넌 어떻게 볼 때마다 앉아있니? 이렇게 농땡이 피워서 언제 다 하려고? 지금 방금 앉았어요. 배가 너무 뭉친 것 같아서.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몇 개월이나 됐다고 배가 뭉쳐? 누가 보면 아주 만삭인 줄 알겠네. 당장 못 일어나? 저는 될 수 있으면 쪼그렸다 앉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대야에 겉절이를 담그다 보니 자꾸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게 되었죠. 저녁 시간은 다가오고 몸은 점점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머리는 띵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렸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렸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답니다. 뒤에서 시모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가서 그대로 엎어졌어요. 배의 통증이 좀 가라앉고 나자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는 얼른 남편에게 전화해서 하혈을 하고 있다고 집으로 빨리 오라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와서 저를 둘러엎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나가면서 시모를 스쳐갔는데 얼굴이 하얗게 돼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믿을 수 없게도 저는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건강하게 뛴다는 걸 보고 왔었는데 말이죠. 의사도 최근에 무리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해왔던 제 자신이 너무 밉고 한심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나에게 찾아온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답니다. 그만 울어. 괜찮아. 초기엔 그럴 수 있어. 아직 젊으니까 금방 다시 아기 가질 수 있어. 내가 아기만 생각했어야 되는데 다 내 잘못이에요. 우리 아기 불쌍해서 어떡해. 지금은 얼른 몸 회복하는 데만 신경 써. 이제 그만 울고 좀 쉬어. 저는 수술을 받고 며칠간 입원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아침까지 있다가 출근한다고 자리를 비웠답니다. 그때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시모가 입원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입술이 바르르 떨릴 정도였답니다. 예, 좀 괜찮니? 몸이 그렇게 약해서 어디다 쓰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해야지 어쩌겠니? 좋게 생각할 게 따로 있지. 뭘 좋게 생각해요?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우리 아기 잘못된 거 다 어머니 탓이라고요. 어떡할 거예요? 살려내요, 우리 아기. 저는 시모를 노려보며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시모의 눈빛이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내 탓이야? 내가 뭘 했다고? 네 몸 간수는 네가 잘해야지. 어디서 뺨 맞고 와서 화풀이야? 너 우리 아들한테 이딴 소리 꺼내기만 해. 가만 안 둘 테니까. 뭐라고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거 언젠간 다 돌려받을 거예요. 당장 나가요. 꼴도 보기 싫어요. 저는 시모를 향해 악을 썼어요. 제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계속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병실 안을 기웃대더라고요. 시모가 창피했는지 얼굴을 살짝 가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답니다. 곧이어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조카가 오랜만에 전화했네. 잘 지내고 있어? 별일 없고. 아니, 너 지금 우는 거야? 왜 울어? 이모, 나 여기 병원이에요. 아기가, 내가 잘못해서 아기가, 내 잘못이 크지. 시모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미련해서 그래. 뭐? 그 옆에 내가 얼마나 또 괴롭혔길래 아기가 잘못돼? 내가 이번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다. 너네 엄마한테 말을 해야 되겠어. 안 돼요. 가뜩이나 엄마도 아픈데 나까지 걱정하게 하면 안 돼. 말하지 마세요. 네 엄마도 알 건 알아야지. 네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저는 엄마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모는 엄마에게도 이미 대부분 일을 이야기했었고 엄마는 예전보다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산책도 오래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다음 날 엄마와 이모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이거사, 힘들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바보같이 왜 혼자 참고 있어. 얘가 어릴 때부터 힘든 거 내색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았잖아. 언니 걱정한다고. 아무리 처지가 기운 혼인이라고 해도 식도 못 올리게 하고 며느리 취급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떤 옆했는가 면상 좀 보자. 그래, 바보처럼 울고만 있지 말고 당장 연락해. 네 시모랑 내가 오늘 단판을 지을 거니까 당장 오라고 해. 남의 귀한 딸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망할 옆에 내가. 그때 마침 마치 짠 것처럼 시모가 문을 확 열어젖히고 들어오더라고요. 비서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딱 보니 어제 일로 저에게 화풀이를 하려고 온 것 같았답니다. 시모가 저를 노려보며 침대로 다가오다가 친정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순간 정적이 일더니 두 사람이 가만히 서로를 바라봤죠. 아니 너는 이 여자가 네 시모란 말이야? 친정엄마라고? 이 여자가? 이 여자? 너 그년 맞지? 그러더니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도망치듯이 병실을 나가버렸답니다. 옆에 있던 비서는 영문도 모르고 같이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손을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힘겨운 목소리로 당장 이혼하라고 딱 한 말씀만 하셨답니다. 저는 그 후로 이틀을 더 입원했다가 시댁으로 가지 않고 이모 댁에서 지냈어요. 남편에겐 시모 때문에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좀 더 쉬고 들어간다고 했죠. 열흘 정도 후에 시댁으로 돌아갔답니다. 시모는 병원에서 그렇게 도망친 뒤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니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 여자, 아니 어머니는 다시 가셨어? 아직 여기 계신 건 아니지? 혹시 별말은 없었고?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에 올라가서 남편과 시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시모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시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만 먹었죠. 식사가 다 끝나고 시부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죠.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았고 저는 침묵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에 올려놨어요. 그건 부모님이 아기였던 저를 안고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시부와 남편은 영문을 모른 채 사진을 바라보았고 시모가 사진을 확인하고는 부들부들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확 잡고 마구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딴 걸 왜 꺼내놓는 거야? 무슨 꿍꿍이야? 남편이 시모를 말렸지만 시모는 제 머리칼을 꽉 움켜잡고 절대 놓지 않더라고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시모의 팔을 꽉 물어버렸어요. 시모가 비명을 지르며 손에 힘이 빠졌고 제가 거칠게 시모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당신은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는 모양이지?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리고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은 이모와 엄마가 시댁으로 들어오셨답니다. 친정어머니를 본 시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그새를 못 참고 감히 또 우리 딸을 건드려? 야! 엄마가 시모에게 달려가서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이모가 바로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죠. 이모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더라고요. 네 남편은 네가 유부남만 건드리는 꽃뱀이었다는 거 알고는 있냐?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네가 감히 우리 딸을 꽃뱀 취급했다 이거지? 이 여편네가 정신 나갔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 다 쫓아내요.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나서 기어이 이혼시킨 바람에 우리 딸이 아비가 없는 거지. 다 네 탓이면서 우리 딸을 구박해? 이 몹쓸 것들아. 네가 과거 싹 묻고 언제까지 잘 살 줄 알았어? 나 때문에 이혼했어? 네 남편은 애초에 정 떨어졌다더라. 나 아니었어도 어차피 갈라섰어. 아, 그러셔. 둘이 사랑에 도피까지 하셨으면 천년만년 살았어야지. 고작 6개월 살고 비렁뱅이로 만들어서 버렸어? 이 천벌 받을련. 엄마와 이모가 시모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시모도 질세라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빨리 시모를 엄마에게서 떼어내서 밀쳐버렸어요. 시모가 씩씩대며 저를 째려보는데 역시나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엄마는 병원에서 마주쳤던 그날 저에게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네가 2살 되던 해에 네 아버지가 그 여자랑 바람이 났다. 그년한테 눈이 돌아서 둘이 산다고 아주 나를 헌신짝 취급을 하더라. 너 때문이라도 이혼은 안 된다니까 그 여자 앞에서 나를 두드려 패기까지 하더라. 그게 정말이야? 그런 게 무슨 아버지라고. 나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어떻게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았어? 여기서 그 여자를 다시 볼 줄 누가 알았겠니? 네 아버지랑도 6개월인가 살고 사라졌다던 여자를 말이야. 얼마 살지도 못하고 거지꼴로 찾아와서 받아달라는데 소금 뿌리고 쫓아내버렸지. 꼴랑 그거 살 거면서 엄마랑 나를 버린 거야? 아주 대단한 사랑 납셨네. 근데 이 여자가 그 동네에서 유명한 꽃뱀이었다더라.
결국엔 돈 많은 남자 만나 아들은 의사 만들고 떵떵거리고 살았네. 그런 년이 감히 우리 딸을 집안 기운다고 시집살이를 시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시부와 남편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이 한참을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 어머니가 당신 집을 풍비박산 낸 상간녀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떡해. 지금 세아가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입으로 말해봐. 나랑 결혼할 땐 연애 한 번 못한 쑥맥 행세는 다 해놓고 감히 나를 속여? 여보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그게 아니라 잠깐 한 번 실수로. 시부가 바닥에 내팽겨쳐진 시모를 끌어올리더니 세게 뺨을 내리쳤답니다. 시모가 충격을 받았는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시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시부가 이해가 안 되는지 안에 든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쓰인 이름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 비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서랑 어머님이 친자 확률 99.99%란 얘기죠. 제 설명을 들은 시모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악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비서와 시모를 보고 있다 보면 서로 너무 친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진짜 사이좋은 모녀 같은 느낌이 들고 얼굴도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심증만 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다가 둘이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엄마, 진짜 혼인신고하고 애까지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 안 되지. 혼인신고해봤자 이혼시키면 되는 건데 애는 왜 들어서가지고? 저를 못마땅해 하는 건 알았지만 아기까지 미워한다니 너무 속상했었죠. 엄마라고 부른 게 확실히 이상해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몰래 해본 것이었어요. 저는 비서를 먼저 만나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주고 사실을 다 말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는 나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그냥 외할머니랑 살았고 엄마가 당신 시아버지 몰래 계속 돈을 대주면서 살았어요.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원래는 시부의 비서로 회사에 입사시키려고 했는데 워낙 머리가 안 좋아서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었다네요. 그래서 시모의 비서로 채용해서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넉넉하게 용돈을 줘가며 숨겨서 키우고 있던 것이었죠. 나는 숨기는 거 없이 다 말해줬으니까 제발 그쪽 시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아줘요. 그러면 엄마도 나도 끝장이에요. 그쪽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화나면 진짜 인정사정 없다고요. 그러기엔 그쪽이나 당신 엄마나 나한테 너무 인정사정 없이 굴었네요. 이제 내 차례니까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부는 매달리는 시모를 현관문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순진한 척하면서 나를 속였단 말이지. 내가 당신 얼굴만 보면 아주 치가 떨려. 긴 말 필요 없어.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막말로 애 버리는 여자보단 나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여자가 나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도 입을 놀려? 자기 딸을 데려다가 감히 내 옆에서 둘이 비서라느니 연기를 했다 이거지? 당장 이혼이야. 당장 꺼져.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채 계속 고개를 떨구고 주저앉아 있었죠. 저는 시모가 문 밖에서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며 엄마와 이모를 모시고 시댁을 나왔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에게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이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죠. 몇 개월이 지나고 남편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남편은 한눈에 보기에도 살이 빠져있고 얼굴도 까칠하더라고요. 빨리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해. 병원도 휴직하고 다 꼴 보기 싫어서. 혼자 살 집도 구하느라 나름 바빴어.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남편과는 예전처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어도 서로 싫어해서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니기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와 제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의 아들이었기에 더 이상 함께할 수는 없다는 건 저도 남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남편을 순순히 도장을 찍더라고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죠. 어떤 말을 해도 어머니와 내가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걸 잘 알아. 내가 대신 사과해도 소용없겠지만 이거라도 꼭 받아줬으면 해. 혼인신고 날짜가 비밀번호야. 남편은 통장 한 개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20억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얼른 남편에게 돌려주었죠.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왜 받아요? 돈 많다고 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네가 부모님과 누렸어야 할 행복과 지난 세월을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어서 그래. 이래야 내가 너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계속 거절했고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모가 나타나서는 시모가 통장을 제 손에서 탁 뺏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시모의 손에서 억지로 통장을 빼앗았어요. 시모가 안 뺏기려고 버둥거렸지만 남편이 시모를 바닥으로 밀쳐버렸답니다. 도대체 왜 얘한테 그 돈을 줘야 되니? 네가 여자의 정신 나가도 단단히 나갔구나. 엄마가 살려달라고 아버지 좀 설득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더니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타나서 이 사달이 났어. 눈이 벌개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얼른 옆으로 비켜섰고 시모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버렸죠. 아직도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파악도 못하고 또 다 내 탓으로 돌리려는 걸 보니 사람 되긴 글렀네요. 당신 같은 인간한테서 태어난 사람만 불쌍할 뿐이네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친 거지. 이 불려우 같은 거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라니. 그때 어떻게든 결혼을 말렸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말년에 이게 무슨 신세야. 시모는 커피숍에 주저앉아 꺽꺽 울면서 소란을 피우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기가 찼죠. 통장 가져갈게요. 당신 어머니 하는 걸 보니 내가 이 돈을 꼭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잘 쓸게요. 저는 시모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통장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진짜 남편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커피숍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남편이 거칠게 문을 열고 나가고 그 뒤를 시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두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합의 이혼으로 남편과의 인연을 정리하게 되었죠. 그 후로 1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전 남편으로부터 한 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랜만이야. 알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머니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 부담 가질까봐 장례 다 치르고 전화했어. 세상에,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매일 아버지 집 앞에 서 있다가 차에 치여서 사고가 크게 났었어. 하필 비가 많이 온 날이라 발견을 늦게 하기도 했고. 시모는 시부의 눈밖에 완전히 나버려서 거의 알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기에 가진 돈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시부가 변호사를 바로 선임해서 소송 이혼을 진행해 순식간에 이혼을 당했고요. 부잣집에 살던 미련을 못 버리고 매일 밤 시댁 앞에 가서 시부를 부르고 집 앞을 서성댔다고 하네요. 사고가 난 뒤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숨겨두었던 딸만이 시모를 찾아가서 간병을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네요. 아무리 치가 떨릴 정도로 미운 사람이었다고 해도 시모의 비참한 말로에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죠. 친정엄마에게도 말씀을 드렸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과거의 묵은 아픔을 많이 걷어내서인지 다행히도 엄마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아예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치과에서 일을 시작했죠. 다시 예전에 활기찼던 제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갔답니다. 저는 남편이 준 돈의 일부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이젠 엄마도 우울한 마음에서 많이 벗어나셔서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돌아가면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일상을 지내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피해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렇게 마음이 모질어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죠. 하지만 시모의 인생을 보니 자신이 저지른 일은 다 돌아온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픔은 툭툭 털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힘든 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내보았으면 좋겠네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하고 싱글이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원래 다른 분들의 사연을 출퇴근하며 듣기만 하다가 문득 저의 이혼 사연도 쓰면 재밌을 것 같아 사연을 보내요. 사실 제가 지인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친구들도 저의 이혼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뻔뻔하고 기가 막힌 짓거리를 벌인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제대로 복수를 했어요. 통쾌하고 짜릿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데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말하기는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청취자분들께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결혼 전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남편은 정규직, 저는 계약직이었는데 남편은 선배 사원들은 물론 계약직 사원들에게까지 친절하고 어려운 부탁도 잘 들어주었어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던 저는 남편에게 호감이 생겼고 그 후 연애를 한 뒤 결혼까지 앞두게 되었죠. 결혼을 생각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갔던 날 저는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어릴 때 키워주셨던 돌아가신 할머니와 쌍둥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닮으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반기시거나 제게 웃음을 보이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 좋았답니다. 시댁은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수도권 근교의 시골 마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시면서 수확한 농작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며 서로의 금전 상태를 공유했는데 남편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것에 비해 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동안 월급의 절반을 시어머니께 드려서 저축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결혼 후에는 이렇게까지 용돈을 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 저와 남편은 결혼 전 시어머니를 뵙고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리지 않고 용돈을 줄여버리면 시어머니께서 난처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댁을 찾아가 남편이 먼저 용돈을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내니 시어머니는 표정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아직 둘이 살림을 합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어미 용돈 줄일 생각부터 하냐? 엄마로서는 조금 서운하구나. 그래도 이해해줘요. 앞으로 우리 둘이 아기도 낳고 먹고 살려면 빠듯해. 요새 집값이며 물가도 다 고공행진이고 서운해만 하시지 말고 이해 좀 해줘요. 이놈이 그동안 이 어미가 키워준 건 생각 안 하고 벌써 여자한테 휘둘려서는 제가 그러라고 시키디?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가장이 되어보니 현실적인 금전적인 문제들도 보이고 해서 못난 놈, 내 아들 등쳐먹는 못된 엄마 아니니 알겠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뭐. 대신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신혼집은 못 해주겠다. 매달 들어오던 용돈이 줄어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용돈을 줄이는 것에 대해 반기시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의 뜻을 따라주셨어요. 대신 집 마련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우리의 힘으로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일단 원룸의 월세방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마음은 풍족했던 결혼 후 저와 남편은 주말마다 시어머니한테 가서 농사일과 인터넷 판매일을 도와드렸어요. 사실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남편과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도 싶었지만 남편이 어머니 혼자 농사 일하기 힘들어하셔서 걱정된다고도 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 같다는 생각에 피곤해도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 결혼 전부터 다녔던 회사와의 계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관두고 새로운 일을 구하려 했으나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덕에 전 생각지도 못하게 전업주부가 되었죠.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집에 있으려니 몸은 편하기는 하지만 이제 사회에서는 제가 쓸모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점점 바빠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농작물 판매가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혼자 처리하기 힘든 상황까지 되었죠. 하루는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지금 주문도 너무 많아서 나 혼자 모든 일하기가 벅차. 너 지금 회사 계약이 끝나서 집에 쉬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사실 시어머니의 이런 부탁이 편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신 할머니가 꼭 제게 부탁하신 것 같아 무시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시댁과 같은 동네의 자그마한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시댁의 모든 대소사에 다 참여했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제가 시댁의 유일한 며느리에다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 자체는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도시 생활보다 시골 생활이 더 재밌었고 음식 만드는 것은 결혼하기 전부터 좋아했던지라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항상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엄청 좋은 시어머니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종종 올라오는 사연처럼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막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어요. 항상 은근슬쩍 맛있는 음식들은 남편이 먼저였고 밥도 남편은 따뜻한 밥, 저에게는 매번 찬밥을 주셨죠. 결혼 후 처음으로 맞았던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서 며느리의 생일을 차려준답시고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에 미역국에 끓여주시고는 상을 한 상 차려주셨는데 생일을 맞은 저의 미역국에는 멀건 국만 있었고 남편과 손님들의 미역국에는 미역의 소고기까지 듬뿍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비찜은 상 가운데가 아닌 남편 앞에 자리를 잡았는데 저는 남편과 대각선 반대 방향에 앉아 있어서 팔도 닿지 않았어요. 게다가 밥도 부족한 상황이 되자 시어머니는 남편과 손님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대접하시고 제게는 점심때 먹다 남은 찬밥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고 미역국을 끓여주신 건 감사한데 제 국에는 고기는커녕 미역도 없네요. 게다가 밥도 저는 찬밥이고요. 내가 음식을 부족하게 준비해서 미역국도 부족하고 밥도 부족하지 뭐니. 그런다고 기껏 초대한 손님한테 대충 대접해 줄 순 없잖아. 그러니 그냥 네가 좀 넘어가 주지 않으련? 그래, 그냥 먹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자기 위해서 내 생일에는 해주지도 않던 갈비찜까지 해주셨잖아.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이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야. 남편은 자기 앞에 있던 갈비찜을 우걱우걱 뜯어먹으며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애초에 동네 분들을 초대한 시어머니가 국이며 밥을 넉넉히 준비하면 이런 난처한 상황은 없었을 거 아닌가요? 무엇보다 저는 그냥 남편과 단둘이 오붓한 생일을 바랬는데 시어머니가 굳이 이런 생일상을 차리신 이유가 동네 사람들에게 착한 시어머니처럼 보이고자 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새색시가 이해해. 우리처럼 나이 먹으면 잘하던 음식도 못하게 되고 그래.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이라고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상도 차리고 새색시 아주 복받았네. 나 때는 시어머니한테 미역국 얻어먹는 거 상상도 못했어. 생일이라고 말도 못 꺼냈다고. 아마 내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셨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시어머니가 생일이라고 상을 차려주는 것이 어디냐고 하시는데 거기서 더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찬밥에 미역국을 말아서 먹었고 남편은 따뜻한 밥에 갈비찜을 아주 맛나게 먹었죠.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라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또 시어머니는 또 찬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놓고 남편의 따뜻한 밥과 제 찬밥을 바꾸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떻게 하늘 같은 남편의 밥을 네 밥과 바꿔? 저도 집에서는 가장 따뜻한 밥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계속 제게 찬밥만 주시니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찬 음식 자주 먹으면 꼭 체하더라고요. 너는 항상 집밥을 먹지만 우리 아들은 밖에서 뭘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식당밥 먹고 다니는데 집에서라도 당연히 따뜻한 밥을 먹여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집에서는 귀하게 자란 딸이에요. 막말로 제가 집에서 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랑 같이 일하는데 저도 따뜻한 밥 먹을 권리 있다고요. 너는 결혼 전에도 다달이 우리 아들이 내게 주던 돈도 줄이더니 참 당돌하네. 옛날에는 시어미 말에 며느리들이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정말 세상이 어찌 돌아갈는지.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 에이, 밥 안 먹으련다. 시어머니는 결국 화가 나 큰 방에 들어누웠고 남편은 꼭 밥상머리 앞에서 눈치 없이 그렇게 행동해야겠냐며 저를 구박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걱정돼 아침부터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머리를 싸매고 누워 계셨고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동네 할머니들이 시모가 걱정돼서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집에 오신 분들에게 과일이라도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주전부리를 꺼내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큰 방 앞으로 갔어요. 형님, 며느리가 나 일 도와준다고 여기 온 건 너무 고마운데 며느리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들어 죽겠어. 생일이라고 내가 며느리 생일상도 차려 어제는 밑반찬 몇 개 해놨으니 가지러 오라고 할 겸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내가 노망이 났는지 또 밥을 적게 했지 뭐야. 그래서 나는 밥 한 숟갈도 못 뜨고 며느리한테는 찬밥이라도 줬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따박따박 대들더라니까. 말년에 아들이랑 같이 산다고 되게 부러웠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네. 나라도 진짜 억울했겠어. 이렇게까지 며느리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말이야. 젊은 년이 버르장머리만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한 소리 해? 그러지는 마셔.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남의 집 귀한 따님인데 그러면 쓰나. 그래도 내 옆에서 같이 일도 도와주잖아. 간간히 용돈도 주고 말이야. 비록 며느리 때문에 용돈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야? 저는 시어머니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손님들 대접은 해야겠기에 방문을 여니 이미 동네 어르신들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만 듣고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며 혀를 끌끌 차고 계셨어요. 내가 솔직히 남의 집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내가 한마디만 할게. 솔직히 세상 천지에 며느리에게 밥상 차려다 주는 시어미가 어디 있니? 기왕에 시어미 도우러 여기 왔으면 좀 잘 좀 모셔. 이게 뭐니 이게? 어르신들이 얼마나 저에게 역정을 내시던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저는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큰 소리도 못 내보고 당하고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살고 있고 아기도 없어서 돈 나갈 일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의 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다 보니 아무래도 돈을 쓰고 장을 볼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남편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으나 외진 동네이다 보니 마땅한 일자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시어머니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여기저기서 쇼핑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고 오전, 오후에는 시어머니의 일을 도왔고 저녁과 밤에는 저의 쇼핑몰 일을 했어요. 다행히 한두 개씩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수익만으로 먹고 살 만큼은 아니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자의 일로 아주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꿈자리가 왠지 모르게 뒤숭숭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머리만 대면 코를 골며 자고 꿈도 거의 꾸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스러우리만큼 악몽을 꿨어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괜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에게 전화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장 보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현장에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장례식으로 달려갔고 남편도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얼결에 시작한 엄마의 장례식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시어머니한테 부고 문자를 분명히 남겼는데 시어머니한테 아무 연락도 없고 오시지도 않았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자 저희 아빠가 먼저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언제 오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 그러니까 허리를 삐끗하셔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오시지 못한대요. 아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못 와서 죄송하다고요. 아이고 그러셨어? 그럼 내일은 오시는 거지? 아마 봐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을. 남편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셔서 못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얼마나 다치셨길래 차로 1시간도 걸리지 않는 장례식장에 못 오시나 싶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발인하고 장례식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끝내 연락도 오지도 않은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마친 후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시어머니 많이 다치셨냐고 물었어요. 우리 엄마? 허리는 무슨, 그냥 수학할 것도 많고 피곤하다고 해서 못 오신 거야. 뭐? 그럼 어제 우리 아빠한테는 왜 허리를 다치셨다고 이야기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한테 일이 너무 많아서 못 온다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적당히 둘러댄 거지. 어때? 나 좀 그래도 머리 잘 굴렸지. 장난하냐? 정말 너무하네. 사돈은 가족 아니냐?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시는 날인데 어떻게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장례식을 안 오셔? 당연히 만사를 다 제치고서라도 오셔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그리고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3일 내내 같이 있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꼭 우리 엄마까지 거기에 가야 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원래 기가 약해서 장례식장 같은 곳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고. 그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친정 부모님 장례식도 못 가셨겠다. 기가 약해서 어떻게 가? 야, 그건 다른 문제지. 그건 친정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가셔야 하는 거고. 지금은 사돈이니까 굳이 꼭 갈 필요가 없는 거고.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친한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회사에 연차까지 써가며 가. 말을 말자. 정말 상식 이하인 너랑 대화하자니 내 입만 아프네. 남편은 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더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과 더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돈의 장례식이지만 피곤해서 못 온다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두둔하는 남편의 모습이 기가 막혀 말이 다 나오지 않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기가 약해서 장례식장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니요. 도대체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하면 친정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에 와보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남편에게 화가 잔뜩 났고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집에 도착했고 집에서도 우리는 얼음장보다도 차가운 냉전 상태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원래 남편이 출근 후 시댁에 갔지만 그날만큼은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의 경조사에 참가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시댁을 위해서 일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제가 가지 않으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장례식 마쳤다면서? 그럼 얼른 넘어와. 지금 네가 없는 동안 일이 잔뜩 밀렸어. 솔직히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길래 당연히 이래저래 해서 못 갔다. 미안하다. 엄마는 잘 보내드렸냐고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한 예의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잘 다녀왔냐는 말은커녕 일이 밀렸으니 빨리 오라고만 하셨어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한테 너무 서운해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연락도 없고 오시지도 않으세요?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과는 연을 끊어야 해. 너도 그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너 발인 때만 갔으면 했다. 무슨 여자가 친정엄마 돌아가셨다고 3일 내내 있으려고 그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딸들은 친정엄마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부모님의 유일한 자식인데도요. 솔직히 장례식장에서 딸이 할 일이 뭐가 있니? 그냥 발인 때 나가서 마지막 인사나 하면 그만이지. 그러는 어머니는 어머니의 친정어머니 장례식 때도 발인 날에만 가셨나요? 너는 참,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네 하면 되지 꼭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더라. 아주 버릇이 안 좋아. 내가 너 지금 지켜보고 있다. 뭐 하나 제대로 걸리기만 해봐. 그리고 빨리 넘어와 일이나 하게.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제부터는 절대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뒤 그날은 시아버지 제삿날이었고 역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제사 준비해야 해서 장 봐야 하는데 언제 오니? 저는 시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왜 해요? 너 요새 왜 그러니? 요새는 일하러 오지도 않고. 내가 너 없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언제까지 그렇게 애처럼 굴 거야? 넌 이 집의 며느리야. 그럼 며느리 도리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저한테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며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저에게 얘기 좀 하자며 도대체 요새 왜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다른 일도 아니고 장례식인데 오시지도 않고 오자마자 위로는커녕 일부터 시키고 어떻게 그래? 그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사람 죽었다고 생업을 다 포기하니? 그리고 누구나 다 나이 먹으면 죽어. 다만 장모님은 조금 그 순간이 일찍 온 것뿐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 건데? 누가 언제 생업 포기하래? 너네 엄마 평생 일하지 말랬냐고. 그냥 딱 하루, 이틀만 와달라는 거였잖아. 아니 1년 365일 중에 길어야 단 이틀도 우리 엄마를 위해 시간을 못 내? 그것도 인생에서의 마지막 날을.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바쁜 시기인지 너도 알잖아. 지금 바짝 일해서 1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너네 엄마 장례식 때 나만 가면 됐지. 우리 엄마도 꼭 가야 해. 저는 남편의 이런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날 남편과 저는 큰 소리를 내며 대판 싸웠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남편에 대한 화난 감정은 풀리지 않았고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엄마를 모신 곳으로 갔어요. 엄마 앞에서 한바탕 울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킨 후 다시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모텔 앞에서 모텔을 바라보며 서 있는 남편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웬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아주 해맑은 미소로 남편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딱 봐도 남편과 그 여자는 모텔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남편과 그 여자는 애인 같아 보였죠. 저는 너무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고 이제 이 남자와 나는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과 그 불륜녀가 함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뭐 하긴 뭐해. 회사에서 여태껏 일하다 왔지. 무슨 갑자기 뻔한 질문을 해? 일? 하긴 뭐 일도 하긴 했겠다. 그런데 이 사진은 뭐야? 저는 남편과 불륜녀가 함께 모텔에서 나와 팔짱을 끼고 길을 걷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거래처 여직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가 결국 잠깐 만나는 사이였다고 시인을 하더군요. 유부남이 여자랑 잠깐 만나고 할 게 뭐 있어? 이런 걸 바로 불륜이라고 하는 거야, 이 멍청이야.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이혼하자. 솔직히 너나 나나 요새 많이 서로 힘들었잖아. 아이도 없으니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이혼? 이혼하면 우리 집 일 누가 해? 내가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엄마 옆에서 일할 수 없잖아. 그리고 너랑 내가 이혼하면 우리 집 대소사는 다 누가 챙겨? 당장 명절 차례상부터 시작해서 김장 제사까지 누가 하냐고. 살림은 또 누가 하고? 나 절대 이혼 못해. 자기 엄마는 우리 엄마 장례식 때 오지도 않았으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니 자기네 집 일할 사람 없다며 이혼하지 말자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너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 장례식 때도 오지 않는 시어머니를 내가 왜 도와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시어머니를 도와서 너네 조상 차례상도 차리고 너네 가족 먹을 김장도 하고 제사상도 차려야 하냐고. 난 절대 못해. 그냥 이혼하자. 네가 이혼 안 한다고 해도 내가 이혼 소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이혼 소송에서 이기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남편이 출근한 후 남편의 회사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생각이 있는지 회사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한 번 걸렸는데 또 여자를 밖에서 만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일주일 동안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집에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로 사용하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메신저도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몰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부이고 가족이라고 해도 그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증거를 수집해야만 했고 그래서 남편의 메신저를 몰래 보았습니다. 남편의 메신저에는 어떤 여자와 사랑의 대화를 나눈 증거가 한가득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너무 나서 터질 것만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았는데 정말 욕이 절로 나왔어요. 남편은 대낮부터 모텔 대시라고 퇴근 후에는 만나서 데이트까지 알차게 즐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밭일하고 쇼핑몰 일하느라 바빴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랑 주말마다 만나서 여기저기 쏘다녔다고 생각하니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반드시 이 둘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일을 갈았죠. 그렇게 혼자 정신 나간 여자처럼 욕을 하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메신저의 모든 내용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에는 이것 말고도 정말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여자 화장실을 몰래 찍은 듯한 영상이 한가득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 자세히 보니 그 여자 화장실은 제가 결혼 전 남편과 다니던 그 화장실이었고 영상 속의 여성분들 얼굴 중에는 제가 아는 여성분들도 있었습니다. 순간 남편과 같은 회사 다닐 때 회사 여자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을 때마다 앞장서서 도왔던 일이 떠올랐어요.
사실 회사 다닐 때 이상하게 여자 화장실에 변기통이나 하수구가 종종 막혔었거든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 하수구나 변기통을 뚫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만은 달랐어요. 여자 화장실이 또 막혔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지? 제가 한번 봐볼게요. 여자 화장실 잠시 들어가도 되죠? 그럼요. 솔직히 일도 많으시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항상 앞장서서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 뒤로도 변기나 하수구가 막힐 때마다 여직원들은 남편을 찾았고 남편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바로 뚫어주어서 다들 너무 고마워했었거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일단 회사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사장님의 막내딸에게 전화해서 부끄럽지만 남편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의 막내딸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사내 CCTV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사장님 막내딸에게 CCTV를 확인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CCTV 확인해 봤는데 충격적이에요.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어요? 과장님 완전 사이코더라고요. 왜요? CCTV에서 뭐가 나왔는데요? 과장님이 그동안 여자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며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게 맞아요. 지금 회사 뒤집히고 난리 났어요. 사장님 막내딸 말로는 남편은 펜이나 서류 뭉치, 손수건 같은 것을 들고 실수인 척하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나올 때는 들고 갔던 물건들이 사라졌었고 그렇게 남편이 들어갔다 나오면 어김없이 여자 화장실 변기통이나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그럼 남편은 이를 수리해준다는 핑계로 혼자 여자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배터리 교체 등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한 저는 남편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 막내딸에게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고 노트북 속의 영상들을 USB로 옮겨 담았어요. 저는 이 USB를 들고 경찰서에 가서 남편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고소를 했고 이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사장님 막내딸은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크게 격분하며 바로 사장님께 보고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바로 회사에서 잘렸고 그렇게 잘리고 나오는 길에 경찰들에게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구속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 회사 앞으로 갔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는 잠깐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만 모르게 해줘. 부탁할게. 우리 엄마 내가 이런 짓 했다는 거 알면 충격받으셔서 쓰러지실 거야. 대단한 효자 납시였네. 네가 한 짓거리가 잘못됐다는 건 아나 봐? 그걸 아는 새끼가 이딴 짓을 해?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니까. 제발 우리 엄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아줘. 그리고 너 아직 회사 여직원들이랑 가끔 연락하지? 그 여직원들이랑 친하게 지냈잖아. 여직원들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좀 부탁할게. 우리 그래도 결혼까지 한 사이잖아. 안 그래? 그렇지. 결혼까지 한 사이이긴 하지. 그런데 말이야, 나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 이혼한다고 너한테 소송 걸었어. 우리 이제부터 남남하자. 뭐? 소송? 네가 무슨 수로? 내가 이혼 합의 안 해주면 우리는 이혼 못해. 알지? 그야 네가 아무 잘못이 없을 때고. 근데 너는 조강지쳐 내버려두고 다른 년과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라서 너의 합의 따위는 필요 없더라고. 그리고 그년이랑 아주 사랑의 대화를 진하게 나눴더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어젯밤에 노트북을 안 꺼놨더라. 메신저도 그대로 로그인되어 있고. 잘했어. 그 덕에 네가 잘못한 것 만천하에 다 알리고 나도 이혼할 수 있게 됐네. 평소에는 도움이 안 되더니 막판에 아주 큰 도움 줘서 고마워. 남편은 제 말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가려는데 시어머니한테 지금 당장 마을 회관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사실 굳이 만나고 싶지도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몰래카메라를 찍고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해서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그동안 며느리 노릇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꾹 참았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이혼 소송이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맞아. 너 저번에 너네 시아버지 제사 때도 오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요새 너네 시어머니 얼마나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일을 하나도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이번에 혼자 밭일하다가 너네 시어머니 허리를 삐끗했어.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너네 시어머니 좀 잘 모셔라. 너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니? 사실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온갖 착한 척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끝내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더는 말을 못할 게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어머니 오셨어요? 네, 정말 바쁘면 못 올 수도 있죠. 그럼 최소한 전화라도 하셨어야죠. 세상에 사돈이 돌아가셨다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사실 그동안 저 시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신 할머니 같아서 애틋한 마음에 저 혼자 시댁일 다 발벗고 나서서 했어요. 할머니 생각에 일부러 여기까지 이사도 왔고요. 그런데 그 결과 저만 호구가 되었네요. 지금 너네 엄마 장례식 안 갔다고 여태 삐져서 시위하려는 게냐? 그래서 이혼까지 해? 아니요. 어디 그뿐일까요? 지금 어머니의 그 자랑스러운 아드님이요.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뭐? 남자가 일하다 보면 바람 좀 피울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뭘 그리 난리니? 겨우 그것 때문에 이혼이야? 막말로 우리 아들이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잠깐 그냥 방황한 건데. 참 너도 속이 아주 밴댕이 소갈딱지야. 그뿐인 줄 아세요? 당신 아들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경찰서?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왜? 회사 여자 화장실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지 뭐예요. 노트북에 여자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진이 쫙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그대로 넘겼더니 아줌마 아들이 구속돼 버렸어요. 뭐? 그걸 네가 고소했다고? 너랑 우리 아들은 부부의 연을 맺었어. 부부는 힘들 때 같이 하는 게 부부 아니니? 어떻게 너는 네 남편을 그렇게 경찰서에 홀라당 넘길 생각을 해?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 어떻게? 이 못돼 먹은 년. 시어머니는 제게 못된 년이라고 하면 난리였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다른 할머니들이 아무도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형님들, 저것이 내 아들을 경찰서로 잡아넘겼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이고, 집에 여자 잘못 들여서 이게 지금 뭔 난리야. 아이고, 나 죽네. 이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데 그건 아들이 잘못한 것 아닌가? 아들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잘난 아들 뒀다고 자랑하더니 이거 뭔. 아무튼 이제 더 들을 이야기도 할 이야기도 없으니 우린 가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솔직히 맨날 은근히 며느리 차별했으면서 맨날 착한 척은. 다들 갑시다. 동네 할머니들은 난리치는 시어머니를 두고 다들 각자의 집으로 가셨고 저도 바로 저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남편은 기나긴 재판 끝에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입증되어 감옥에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공동명의로 같이 살던 집을 위자료로 받아서 그 집을 팔고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아빠는 이혼하고 온 딸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며 아빠가 일하시는 회사에 빈자리가 하나 있으니 거기서 다시 시작해보라고 권하셨어요. 사실 아빠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셨고 지금은 이사님이십니다. 회사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급 한 번 밀리지 않았고 꾸준히 월급도 오르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 회사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쇼핑몰도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전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 키울 생각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지 한 달 뒤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소식이었는데 사실 시어머니한테는 나물 캐서 파는 것이 유일한 돈벌이였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낮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밤에만 밖으로 나가 나무를 캐러 다녔대요. 그런데 시골길이 밤에 정말 어둡고 무섭거든요. 그 어두운 길을 혼자 밤에 다니다가 산에서 넘어져 실족사했다는 것입니다. 전 남편은 바로 감옥에서 나와 장례식을 치러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는 너무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마지막 가는 길을 한번 보기로 했죠. 부조금을 얼마 넣을까 하다가 생각해보니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부조금을 아예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가려다가 그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부조금을 아주 약간 준비했습니다. 단돈 1,000원이요. 저는 장례식장에서 부조금 봉투에 당당히 제가 준비한 1,000원을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화가 난 표정으로 제 손목을 딱 잡더라고요. 야,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여기에 네가 왜 와? 그리고 부조금 꼴랑 1,000원? 지금 장난하냐? 1,000원은 뭐 돈 아니니? 그리고 너랑 너네 엄마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부조금 냈어? 생각해보니까 너네 가족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부조금 한 푼도 안 냈더라? 그보다는 1,000원이 더 낫지 않아? 그래도 1,000원이면 껌 하나는 씹으며 저승길 가실 수 있겠네. 지금 사람 놀리냐? 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그 파일들 경찰서에 넘기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안 됐어. 그래도 잘 나가던 내 인생 이렇게 나락으로 보냈으니 네가 날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평소에 네가 행실 똑바로 했었어야지. 아,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너랑 말싸움해서 뭐하니? 그래도 너네 엄마 일은 좀 안 됐긴 하네. 이게 바로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하는 건가? 말 가려서 해라. 내가 진짜 너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 너 때문에 감옥도 가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전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다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반성은 전혀 하지 않은 듯 했어요. 저는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렵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앞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대걸레를 들어왔어요. 대걸레는 뭐냐?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깨끗하게 가시라고 청소라도 해주려고? 아니, 아무리 봐도 네 머리에는 똥만 가득 찬 것 같아서 너 좀 청소 좀 해주려고. 저는 이 말과 동시에 대걸레를 전 남편의 얼굴에 비볐습니다. 야, 이 똥만 가득 든 놈아. 네가 걸레 같은 짓을 하고 다녀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걸 왜 내 탓을 해? 내가 생각할수록 어이없어서 그래도 여기서 싸우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괜히 왔다 싶다. 감옥 갔다가 나오면 걸레 같은 짓 그만하고 좀 똑바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내가 이 대걸레로 네 얼굴 닦아줄 테니까 제발 이제 사람 좀 되라. 대걸레로 세수한 남편은 나에게 세상의 모든 욕을 다 하며 난리를 쳤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대걸레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정신 나간 놈처럼 소리 지르니 옆방 다른 유족들과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다 나와 남편을 구경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놈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옥에 갔거든요. 제가 사람 좀 되라고 대걸레로 얼굴 한번 문질러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고 저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고 그 뒤로는 전 남편 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날 장례식장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기분이 통쾌하고 짜릿하던죠.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전 남편 놈이 대걸레로 얼굴을 문대고 화를 내는 장면이 떠올라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저는 이렇게 저의 친정을 무시했던 시댁에 이렇게 짜릿한 복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제 일도 하며 그 어느 때보다 바르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의 살아온 이야기 어떠신가요?
부디 저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재밌으셨기를 바라며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